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마지막, 로이에 의해 목숨을 부지한 데커드는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잠들어 있는 레이첼에게 서서히 총구를 내리죠. 그리고 이렇게 데커드의 총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는 이 샷은 레이첼을 제거해야 하는 블레이드 러너 데커드의 임무를 암시하는 듯한 연출입니다. 실제로 작가 햄튼 펜처가 구상한 영화의 원래 엔딩은 눈 내리는 해변에서 데커드가 레이첼을 제거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리들리 스캇은 이 엔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보 비더버그의 1967년작 엘비라 마디간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수차례 수정 작업 끝에 데커드와 레이첼이 엘리베이터로 탈출하는 새로운 엔딩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1982년 3월 덴버와 댈러스에서 열린 비공개 시사회에서 관객들은 꽤나 엇갈린 반응을 보입니다. 영화가 이해하기 어렵다. 엔딩이 너무 급작스럽다. 너무 어둡고 우울하다. 영화에 2,800만 달러나 쏟아부은 투자자와 제작진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데커드의 내레이션을 넣어 관객들의 이해를 돕고 좀 더 밝은 분위기의 엔딩씬을 추가 촬영하자고 제안하죠. 그리고 리들리 스캇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본인도 이 영화가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영화의 마지막, 데커드는 레이첼과 함께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어디론가 떠납니다. 그리고 데커드의 내레이션을 통해 우리는 이 레이첼에겐 수명 제한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시종일관 어두웠던 영화의 마지막에 일말의 희망을 보게 되죠. 여기까지가 현재 많은 블레이드 러너 팬들이 그닥 좋아하지 않는 1982년 극장판 엔딩의 전말입니다. 그리고 1992년에 출시된 감독판을 통해 이 데커드의 내레이션과 마지막 엔딩씬이 삭제됨으로써 그냥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버리는 원래의 엔딩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거기에 더해 영화 중반 이 숲속을 달리는 유니콘이 편집에 들어옴으로써 본격적으로 데커드의 레플리컨트 설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데커드의 정체는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는 1992년 감독판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전설이 된 영화입니다. 이 말은 감독판의 이런 쿨한 엔딩과 데커드의 레플리컨트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극장판 자체에 이미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1982년) 여름 극장가를 노리고 개봉한 블레이드 러너는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옆 동네 이티에선 존 윌리엄스 음악에 맞춰 아이들과 외계인이 하늘을 날고 있는 마당에 이 영화는 우울한 분위기에 스토리는 모호했으며 그렇다고 스타워즈 같은 액션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명 평론가 폴린 케어는 이 영화의 비주얼은 독창적이지만 동시에 영화에 인간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객들에게 한 가지 긍정적이었던 것 또한 영화의 시각 효과는 볼만하다 정도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블레이드 러너에 대한 당시 대중들의 평가는 시각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서사는 그닥 매력적이지 않은 영화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묻힐 것 같던 이 영화에 처음으로 영감을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펑크의 데모,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 비비안 웨스트우드입니다. 그녀는 이 영화의 이런 슬럼화된 LA 풍경을 모티브로 1983년 펑커처라 불리는 SS 컬렉션을 선보이게 되죠. 하지만 이 영화의 영향력은 보다 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980년대 들어 서구 대중문화계의 전면으로 급부상하던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영화와 공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의 문화평론가 프레드릭 제임슨이 1984년에 발표한 논문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후기자본주의 문화적 논리는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완벽한 철학적 해설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예술학자 줄리아나 브루노는 1987년 램블셀이 포스트 모더니즘 앤 블레이드 러너란 논문을 냈으며 도시이론가 마이크 데이비스는 1990년 시티 오브 컬처에서 블레이드 러너가 현실화된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블레이드 러너는 자신들의 이론을 증명해주는 완벽한 시각 레퍼런스였던 겁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이성과 논리, 진리, 보편성의 의문을 던지고 시비를 거는 일종의 태도로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확하게 이 레플리컨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I think, Sebastian. Therefore I am. 이 복제품에 불과한 레플리컨트들이 인간을 향해 너네가 원본이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을 때
이 영화 속 인간들은 분명 쉽게 대답하기 힘들 것입니다.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도시의 거리는 한자, 일본어, 영어가 마구 뒤섞인 네온 사인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홍콩, 상하이, 오사카, 아무튼 미국은 아닌 아시아의 한 도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스크린엔 게이샤가 나오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1980년대 미국을 집어삼킬 기세로 급부상하던 일본 자본에 대한 경계심이라 볼 수 있겠지만 포스트 모던 학자들의 생각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입니다. 하지만 이 한자와 일본어로 가득한 풍경에서 미국이란 국가의 정체성은 너무나 희미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도시에선 백인 중심의 미국 역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영어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인이자 미국인인 주인공 데커드는 마치 관광객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자신이 주인인 나라에서 손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체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초월적 스케일의 건물 앞에서 인간의 존재감은 한없이 앙상해집니다. 정리하자면 도시에선 역사가 사라지고 인간에게선 주체성이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복제품과 이미지와 가짜 역사가 대체합니다. 이 근본 없는 혼종 같은 도시를 포스트 모던 학자들은 후기 자본주의 풍경으로 보았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첫 번째 장면은 유전지대처럼 화염이 솟구치는 도시 LA 풍경입니다. 그리고 그 뒤편엔 타이레 코퍼레이션의 거대한 건물이 마치 이 모든 걸 지배하듯 존재하죠. 자, 1970년대 세상을 뒤흔든 두 차례의 오일 쇼크,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세상을 지배하던 전통의 오일 컴퍼니들은 점차 글로벌 에너지 자본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샷은 정확하게 자본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던 1980년대 초의 풍경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게이샤부터 코카콜라 광고까지 이런 압도적 사이즈의 광고들은 단순히 광고의 수준을 넘어 자본이 이 도시의 권력이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이 거대한 건물 최상층부에 자리한 건 어떤 독재 정부 같은 게 아닌 타이렐 코퍼레이션, 즉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수장 타이렐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Commerce is our goal here at Tyrell. 이 딱딱한 말을 조금 풀어본다면 우리 타이렐사는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합니다.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복제품 레플리컨트가 원본인 인간과 구분이 힘들 정도로 기술 진화를 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자본의 논리인 것입니다. 상품으로서의 레플리컨트, 즉 팔아먹기 위한 짝퉁. 하지만 그 이면엔 노동과 착취가 있습니다. 이 레플리컨트들은 전투용, 산업용, 매춘용이라는 더럽고 힘든 분야에서만 4년의 시간을 바짝 이용당하고 은퇴당해야 합니다. 이건 인간이라고 별반 나을 건 없습니다. 이 회사를 위해 일하는 유전자 디자이너 JF 세바스찬은 25세의 나이에 노인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로 일하는 주인공 데커드는 젊은 나이에 은퇴를 했으며 그의 동료 게프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가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세계에서 자본주의는 인간의 시간을 가속화시킵니다. 빨리 지치고 빨리 늙으며 빨리 죽어야 합니다. 영화의 시작에 블레이드 러너 홀드는 이 리온이란 남자의 레플리컨트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보이트감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보이트감 테스트에 대해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상대방의 감정이입 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립 K. 딕의 원작 안드로이드는 정기양의 꿈을 꾸는가에선 살아있는 진짜 동물이 희귀해진 세상에서 이 동물의 생명을 아끼는 것이 인간성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죠. 그래서 이 보이트감 테스트 또한 동물의 생명에 관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리액션을 측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필립 K. 딕의 원작을 보지 않은 관객은 이러한 설정을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원작에선 중요하게 다뤄진 동물에 관한 엄격한 개념은 이 영화에선 다소 희미해졌고 보이트감 테스트 도중 오고 가는 디테일한 대사도 이 영화에선 선택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테스트를 그저 영화에서 보여지는 대로 그리고 우리의 일반적 상식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Yes, you're in a desert walking along in the sand when all of a sudden you look What one? What? What desert? But how come I'd be there? Maybe you're fed up.
Maybe you want to be by yourself. Who knows? You look down and you see a tortoise, Leon. It's crawling towards Tortoise? What's that? you. You know what a turtle is? Of course. Same thing. Never seen a turtle. 이 리오는 사막이라는 이 단순한 상황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북이는 본 적도 없고 자라는 아예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나이에 비해 삶의 경험과 상식이 지나치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홀드는 무언가를 알아챈 표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The tortoise lays on its back, its belly baking in the hot sun, beating its legs, trying to turn itself over, but it can't. Not without your help. But you're not helping. What do you mean I'm not helping? I mean you're not helping. Why is that, Leon? 자, 이 테스트가 단지 공감 능력만을 테스트하는 거라면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사막에서 뒤집어진 자라를 본다면 넌 어떻게 할래? 하지만 홀든의 질문은 사막에서 자라의 몸을 뒤집어 놓고 넌 왜 가만히 있는 거냐 였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범인을 확정한 취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홀든은 이 리온이 사막과 자라라는 단어에서 버벅거리기 시작했을 때 이미 그의 정체를 알아챈 겁니다. 수명이 4년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감정의 경험이 일천한 레플리컨트라는 것을. 하지만 홀든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지죠. Describe in single words. Only the good things that come into your mind. About your mother? 어머니에 대한 좋은 추억. 어머니는 자신이 탄생했다는 증거입니다. 즉, 이 질문은 한 인간의 역사에 관한 질문인 겁니다. 하지만 이 레플리컨트 리온에겐 역사가 없습니다. 정체가 발각된 리온은 그래서 총을 발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온에 대한 보이트감 테스트는 원작에서의 감정이입 테스트를 넘어 상대방에게 역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치 이 역사가 사라진 도시 로스앤젤레스처럼. 타일의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레이첼의 보이트감 테스트는 많은 블레이드 러너 팬들의 해석이 갈리는 문제의 시퀀스입니다. 누군가는 원작의 설정을 토대로 해석하거나 혹은 정신분석학으로 바라보기도 하죠. 그렇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커드가 이 타이렐사에 온 이유는 그의 보스 브라이언트의 지시였죠. Now there's a Nexus 6 over at the Tyrell Corporation. I want you to go put the machine on it. And if the machine doesn't work? 데커드의 이 대사는 이 보이트감 테스트가 그닥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데커드는 이 타이렐사에서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 단서나 정보를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데커드 입장에서 이 타이렐사 방문은 애초에 올 이유도 그리 강하지 않았고 막상 얻은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퀀스는 필립 K. 딕의 원작 대사 중 일부를 거의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동물의 생명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되죠. It's your birthday. Someone gives you a calfskin wallet. 이 첫 번째 질문의 핵심 단어 캡스킨 월렛, 즉 송아지 가죽 지갑은 어린 소를 죽여서 만든 물건입니다. 자, 레이첼은 앞서 리온과는 달리 기억이 주입된 시제품이어서 그런지 아주 능숙하게 도덕적 판단을 내립니다. I wouldn't accept it. Also, I'd report the person who gave it to me to the police. 자, 이 대답은 필립 K. 딕의 원작에선 올바른 대답이었습니다. 동물의 생명을 아껴야 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원작의 세계관을 모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송아지 가죽 지갑. 그런데 이걸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물을 아낀다면 받고 나서 속으로 씁쓸한 기분을 느끼거나 혹은 조용히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런데 레이첼은 자신에게 생일 선물한 사람을 경찰에게 신고하겠다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도 레이첼은 자신의 아들이 나비 표본과 킬링 jar, 도구로 곤충을 죽이는 병을 들고 온다면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해보는 게 아니라 의사에게 데려가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도덕적 판단만 가능할 뿐 생일이라는 사회적 이벤트, 엄마와 아들 사이의 관계 등 사회적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타이렐사의 기술적 한계일 것입니다. 기억을 주입하는 데까진 성공했으나 사회적 존재로까진 이르지 못한 것.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 이 타이렐사의 마지막 목표는 소셜한 레플리컨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데커드의 세 번째 질문. TV를 보던 중 팔 위에 벌레가 기어가는 걸 보게 된다면? I'd kill it. 자,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간 레이첼의 도덕적 기준에 따른다면 이 벌레는 죽이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선 왜 벌레를 죽인다는 선택을 했을까? 앞서 두 질문엔 생일, 아들 같은 사회적 설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질문엔 그저 TV를 보다 발견한 벌레, 즉 징그러움이라는 그 감각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도덕을 넘어 징그러움을 혐오하는 여성으로서의 본능이, 그 인간적인 반응이 이 벌레를 죽여버리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데커드는 레이첼을 바라봅니다. 보이트칸 머신도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데커드는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You're reading a magazine. You come across a full-page nude photo of a girl. 이건 인간성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성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본 타이렐 박사는 이렇게 미소 짓고 있죠. 그리고 데커드는 이 질문을 남녀 부부 사이의 문제로까지 이어나갑니다. 자, 필립 K. 딕의 원작에선 이 질문에 곰 가죽 깔개라는 생명에 관한 설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이걸 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여전히 감정이입에 관한 질문으로 바라봐야 할까? 자, 이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레이첼과 데커드의 러브씬은 무언가 어색하고 난데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드니 빌레브의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 월러스는 데커드와 레이첼의 이 첫 만남이 모두 이 타이렐 박사가 디자인한 상황이라 암시했습니다. How instant your connection. Did it never occur to you that's why you were summoned in the first place? Designed to do nothing short of fall for her right then and there. 굳이 2049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영화를 피터 위어의 트루먼 쇼처럼 데커드 쇼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첫 번째 시퀀스엔 이 로스앤젤레스의 풍경을 바라보는 눈의 클로즈업이 등장하죠. 리들리 스콧은 인터뷰에서 이 눈을 리온을 테스트하는 블레이드 러너 홀든의 눈이라고 설정했다가 곧 마음을 바꿔 이 세계를 감시하는 빅브라더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타이렐 박사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빅브라더가 되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밤하늘의 달 속에서 트루먼의 세상을 조작하던 크리스토프처럼 이 데커드의 동선이 타이렐 박사의 손바닥 위에 놓인 각본인 건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데커드가 넥서스 7일 수도 있다는 감독 리들리 스콧의 상상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이 각본은 오대수가 미도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데커드가 레이첼을 보자마자 이성적 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커드는 보이트캄 테스트를 하는 척 레이첼의 여성성을 확인하고 그녀가 이성애자인 것까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레이첼은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나 데커드를 구하고 둘은 사랑이라는 사회적 경험을 기계처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타이렐 코퍼레이션의 마지막 숙제, 소셜한 레플리컨트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데커드는 레플리컨트인가? 우리가 굳이 이 종이접기와 유니콘을 논하지 않더라도 이 눈의 클로즈업 샷, 데커드의 성적인 질문, 기계처럼 연출된 러브씬을 펼쳐놓는다면 이 영화의 내용을 데커드와 레이첼이라는 두 테스트 모델의 스토리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레플리컨트 데커드의 스토리는 여기서 멈추고 대신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소셜한 레플리컨트가 필요해진 것일까? 이 우울한 미래 사회엔 남녀 간의 사랑마저 불가능해진 것일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사회적 경험을 상품으로 대체하려는 것일까? 드니 빌레브의 2049는 명백히 이 화두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사랑이 데이터화되고 상품화되었을 때 인간은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 레이첼과 데커드에게서 느껴지는 이 이상한 기계적 감각은 어쩌면 사이버펑크와 네트워크 시대에 대한 예언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데커드와 로이 옥상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이는 대체 왜 자신을 죽이려던 데커드를 구해주었을까? 그는 매트릭스의 모피어스처럼 데커드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인도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데커드는 게프가 놓고 간 유니콘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손에 못을 박았다고 해서 자신을 희생한 예수의 역할도 아닙니다. 그는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고 데커드를 위해 죽은 것도 아니니까요. 그럼 이 데커드를 구한 로이는 어떤 의미일까?
데커드는 영화 내내 레플리컨트를 추적하고 사냥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건 그가 인간이건 레플리컨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손에 못을 박은 로이를 굳이 성경 신화에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그는 자신의 원수를 용서한 자비의 크라이스트가 될 것입니다. 혹은 레플리컨트를 무자비하게 사냥한 데커드와는 달리 생명을 존중하고 연민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가짜인 로이는 진짜인 인간보다 더 숭고한 존재로 격상되게 됩니다. 누가 더 인간적인가? 인간다움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로이가 데커드를 살려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를 인간보다 더 숭고한 존재로 정의해도 괜찮은 걸까? 그가 정말 예수처럼 원수마저 용서한 거라면 정작 타이렐 박사는 왜 용서하지 않고 죽여버렸을까? 그가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고 연민이 있다면 이 죄 없는 세바스찬을 죽여버린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들을 죽이고 데커드를 만나게 되는 그 찰나의 사이에 로이의 마음은 진화한 것일까? 로이는 앞서 홀든을 죽였던 리온과 동일한 넥서스 6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도 주입되지 않았고 생명에 대한 공감도 불가능한 모델이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도 인간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데커드를 구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는 이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자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렇다면 그는 왜 데커드를 구했을까? 디테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가 햄튼 펜처가 설계한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기본 골격은 필름 누아르입니다. 부패하고 비정하고 아무 희망도 없는 도시.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인공들은 시니컬하고 사랑에 빠지지 않으며 악당들보다 냉정한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블레이드 러너의 주인공 데커드는 어떨까요? I don't work here anymore. 그는 이미 젊은 나이에 은퇴해버렸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직업에 지치고 흥미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화 중반 그가 레플리컨트 조라를 제거했을 때 리들리 스캇은 멜랑콜리한 음악과 함께 데커드의 주변으로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데커드의 표정은 임무를 완수했음에도 무언가 침울하게 느껴지죠. 실제로 리들리 스캇은 이 영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나이트혹스처럼 고독하고 우울해 보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영화 내내 별다른 이유 없이 외롭고 쓸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데커드는 그의 롤모델이라 할 수 있는 냉혹한 탐정 샘 스페이드나 필립 말로와는 달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버거운 것입니다. 실제로 배우 해리슨 포드는 이 데커드란 캐릭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커드의 선천적 특성은 자신의 직업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총을 쏘아 사람을 죽이는 건 그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데커드가 유능한 블레이드 러너라 할지라도 동시에 마지못해 일하는 블레이드 러너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마지못해 일하며 살아가는 블레이드 러너 데커드. 하지만 그의 반대편엔 그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삶을 원하는 레플리컨트 로이가 있습니다. 이 도시를 지배하는 타이렐 코퍼레이션의 건물 디자인은 마치 고대 문명의 지구라트나 피라밋을 연상시킵니다. 쓰레기로 가득한 거리엔 왼종일 비가 내리지만 이 타이렐 박사의 공간은 마치 태양신의 세계처럼 햇빛으로 가득하고 거대한 기둥들은 그리스 신전을 방불케 하죠. 그리고 로이는 가혹한 운명에 대항하는 신화 속 영웅처럼 이 높은 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로이 베티의 스토리는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찾아오는 서사시의 한 부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살해한 오이디푸스 왕처럼 자신의 창조주 타이렐을 아버지라 부른 다음 살해해버리죠. 그러니까 영화 블레이드 러너는 데커드가 주인공인 필름 누아르의 반대편에 로이가 주인공인 고전적 비극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종일관 건조하게 연기한 해리슨 포드와는 달리 이 네덜란드 출신의 루커 하우어는 강렬한 에너지와 시적인 분위기로 마치 고전 연극 배우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저는 이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이 로이 베티는 4년의 수명 제한이 있는 레플리컨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삶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로이와는 달리 데커드는 무기력하고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완전히 반대 상황에 처한 두 인물이 마지막에 만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스스로 은퇴한 데커드와 은퇴당한 로이가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흥미를 잃은 진짜와 어떻게든 더 살고 싶어하는 가짜가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씬에서 로이는 데커드의 손가락을 부러뜨립니다. 여기엔 끔찍한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통은 내가 살아있어야 느낄 수 있는 감각입니다. 즉 데커드는 지금 이 감각으로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영화는 교차 편집으로 손에서 감각이 사라져가는 로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삶에 지쳐버린 데커드가 자신의 존재를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느낄 동안 간절히 삶을 원하는 로이는 자신의 존재가 사라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손에 못을 박습니다. 고통을 통해 아직 살아있음을 느껴보기 위해. 자, 애초에 로이가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단 하나의 이유는 오로지 수명 연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연민, 용서 같은 어떤 낭만적 철학이 아닌 그저 더 살고 싶다는, 더 존재하고 싶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그래서 인간적인 욕망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가 사라져감을 느낄 때 여기엔 소멸 직전의 절박함만이 있습니다. 난 이대로 은퇴당해야 하는가? 하지만 반대편엔 스스로 은퇴해버린 심드렁하고 무기력한 데커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데커드는 2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그를 구해준 건 레이첼, 로이라는 인간들이 가짜라 부르는 레플리컨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 마지못해 살아가던 진짜 데커드가 가짜를 통해 사랑을 경험하고 가짜를 통해 존재를 깨닫는 각성의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마지막 로이가 데커드 앞에서 이렇게 전투용 레플리컨트로서 살아온 기억을 조용히 읊조릴 때 데커드는 분명 느꼈을 것입니다. 살아서 존재한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러니까 데커드는 이 로이를 통해 단순히 벼랑 끝에서 살아남은 걸 넘어 존재의 가치와 살아갈 이유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레이첼을 죽이지 않고 그녀와 함께 살아가는 길을 택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데커드에게 교육시킨 로이는 가짜가 진짜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이 영화의 원한 각본가 햄튼 펜처의 인생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단역 배우로서 헐리우드의 변방을 맴돌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신감을 잃었고 자신의 일에 환멸을 느꼈으며 그렇게 지쳐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도전하여 블레이드 러너를 써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의 삶에 지친 데커드와 그를 어떻게든 다시 살아가게 만든 이 로이 베티의 이야기는 어쩌면 작가 햄튼 펜처의 그 마음이 투영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엔 유독 눈의 모티브가 반복됩니다. 영화의 시작에도 눈의 클로즈업이 보이고 보이드캄 테스트에서도 눈을 촬영하며 리오는 데커드의 눈을 찔러 죽이려 하고 로이는 타이렐 박사의 눈을 찔러 죽이죠. 도대체 이 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그는 영화 초반 눈을 제작하는 기술자 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only you could see what I've seen with your eyes. 너의 눈으로 내가 본 것. 그러니까 이 로이의 눈은 로이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지금 이 시선이 남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영화에서 이 레플리컨트들이 반란을 일으킨 진정한 이유는 단순한 수명 연장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남이 정해놓은 수명만큼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결국 이들의 반란은 주체성의 문제입니다. 자, 로이는 전투형 레플리컨트입니다. 이 말은 살인이 주특기로 프로그래밍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가 인간을 살렸습니다. 입력값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출력값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세팅해놓은 자신의 본성을 거역하고 이 마지막 순간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존재하길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이가 데커드의 목숨을 구한 이 순간 로이는 자신의 주체성을 획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 과거를 회상하며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보았다는 말을 하죠. 자신이 눈으로 보았던 것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느껴보고 있는 이 대사는 여태껏 남의 눈으로 살았던 로이가
자신의 눈을 되찾는, 즉 주체성을 되찾는 승리의 순간일 것입니다. 블레이드 러너가 등장할 당시 헐리우드 SF 장르는 조지 루카스와 스티븐 스필버그가 설계한 모델이 점차 대세가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이드 러너는 1960년대 유럽 모던 시네마에서나 제기되었던 인간의 주체성과 기억의 문제를 이 헐리우드 SF 장르 속에서 질문했습니다. 나의 시선이 남의 것이라면 나는 대체 무엇인가? 결국 이때부터 모든 건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나의 기억은 진짜인가? 도대체 진짜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지만 때가 너무 일렀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하던 1982년, 이 주제는 대중들에겐 아직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곧 시대가 이 영화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느새 철학에서 유행으로 흡수되었고 SF 문학과 일본 애니메이션을 통해 사이버 펑크가 꽃을 피웠으며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 속 주인공들은 주체성과 정체성과 기억의 문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는 당시에는 좀처럼 읽힐 수 없었던 예언 같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야기하고 싶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누군가는 리들리 스콧의 편에 서서 데커드가 레플리컨트라 확신하실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작가 햄튼 펜처의 편에 서서 이 영화를 데커드의 정체에 관한 퀴즈 게임이 아닌 인간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가고 싶을 겁니다. 누군가는 데커드와 레이첼의 러브씬이 폭력적이라 느낄 것이며 누군가는 로이의 마지막 대사가 그저 AI 환각에 불과하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포스트 모던적이면서 반대로 고전을 말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영화에 모호하고 신비롭게 남겨진 그 많은 디테일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말해질 수 있을 때 진정한 가치를 얻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